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중장년기는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와 도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를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노년기를 보다 행복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비법,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 수업입니다. 이 책은 나이 들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죽을 때까지 활기차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을 담은 책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시니어가 아닌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재발견하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인생 선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이 들수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약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요인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복을 향상하는 것은 모두가 예상했던 학력, 부, 명예 등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다. 또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인간관계라고 답한 사람이 8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을 꼽은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야 한다면 돈이 아무리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6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 상실을 경험한다. 부모님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미 은퇴한 터라 다녔던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의 횟수도 점차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체력과 감각 저하 등으로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데 있다. 자연스레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의 친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온 외로움, 고독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나의 안부를 물어봐 줄 사람. 노년에 가족만큼이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오늘 하루가 어땠냐며 관심 두고 물어봐주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것 아닌가.
이런 친구들로 이루어진 관계만까지 확보하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으랴. 당장 이런 친구가 없어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져보자. 교회나 성당, 저를 찾을 수도 있고 취미를 같이 하는 동호회에 가입하면 된다. 공통의 관심사로 새로운 친구를 얻고 소통하며 얻는 기쁨과 행복감은 노년의 삶을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게 한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비결로 6가지를 꼽았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미소를 지어라. 상대방에게는 그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잘 들어라. 상대방의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이끌어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하라.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라. 6가지를 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3가지만 기억하자. 잘 웃고, 잘 듣고, 칭찬만 잘해도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엮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겪게 된다. 온갖 미사여구와 함께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게 대하다 관계가 형성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접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과는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치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스치는 인연이라면 지나쳐 버려야 한다. 헤프게 인연을 맺으면 진실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어설픈 인연으로 고통을 받는다. 사람에게 받는 고통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진심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쏟아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나이 들수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자. 외로움에 자칫 흔들리기 쉬운 노년에는 관계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 물려줘야 하나, 다 쓰고 죽어야 하나. 중장년 세대가 은밀하게 고민하는 게 있다. 자녀들 앞에 대놓고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 언제까지 마음을 숨기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걱정거리다. 바로 죽기 전에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을 물려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인생 이막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상속보다 자신을 위해 쓰다 죽는 게 더 현명하다는 판단이 서기도 한다. 남은 재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다 쓰고 죽어라. 15년 전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을 처음 접한 적이 있다. 광화문의 한 서점에 들렀다가 매대에 깔린 책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에 이끌려 이내 집어들었다. 다 쓰고 죽으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책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사표를 써라. 현금으로 지불하라. 은퇴하지 말라. 다 쓰고 죽어라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재무설계자이자 라이프 코치인 저자 스테판 폴라는 이 4가지 메시지를 압축해 이렇게 표현한다. 다 쓰고 죽어라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를 포기하고 잘못된 경제 습관을 버리고
임의의 마감 시간 65세 은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경제적 불멸에 대한 어리석은 꿈, 유산 상속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메시지 중 핵심은 모은 돈을 후회 없이 다 쓰고 떠나라는 다 쓰고 죽어라다. 사는 집도 영모기지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생활비로 다 쓰라는 주문이다. 유산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면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자녀가 더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라고 저자는 말한다. 삶의 질보다 죽음의 질을 먼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 아껴둘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속은 자녀의 영혼을 망친다고 말한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상속에 의존하고 살다가 결국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죽기를 기다릴 때 자신의 영혼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저자는 죽고 난 후 은행에 한 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낭비일 뿐이다며 죽은 다음에 자신의 재산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 사용하라. 죽을 때는 장의사에게 줄 돈만 남겨놓으면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돈과 사랑을 구분하자. 15년 전에 읽었던 다 쓰고 죽어라를 다시 소환한 이유는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월은 흘렀지만 저자가 전하는 다 쓰고 죽어라라는 메시지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가슴을 후려친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에 대한 불안은 훨씬 커졌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 쓰고 죽기 위해선 자녀들 앞에서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돈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돈과 사랑을 구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로의 존재가 돈보다 소중하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재단해 돈으로 사랑까지 표시하는 것은 현명한 부모의 모습은 아니다. 그보다 부모에게 자녀가, 자녀에게 부모가 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노후에 남은 건 덩그러니 아파트 한 채인 게 5060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지키고 이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며 또다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포함해 가능하면 모든 재산을 매월 지급되는 현금 수입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쪼들리지 않아 노후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생활비에서 남은 돈은 자녀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또 자녀가 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죽기 전이나 죽은 후 자녀 사이에 재산 다툼이 일어날 여지도 없다. 여기에 자기가 가진 재능, 남을 돕는 선한 마음마저 아낌없이 다 쓰고 간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다. 전화할 때마다 언제 얼굴 한번 보자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겪은 바로는 없다. 성인이 된 지금 수십 년이 넘었지만 지금껏 이런 말을 하고 지킨 사람은 없었다. 사회생활 초기에는 연락이 오길 은근히 기다렸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약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
기대한 만큼 마음의 상처도 받았다. 무소식을 숱하게 경험한 뒤에야 그건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사회생활용 인사치레에 불과했다. 언제 뭘 하자를 그저 거칠의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고 내뱉는 사람이 그 말을 지킬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던 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치레로 가볍게 반응할 뿐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다. 지금 내 머릿속에 상대가 말하는 언제는 없다. 듣는 즉시 지운다. 언젠가를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뭔가 새롭게 하고 싶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언젠가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언젠가처럼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우기로 했다면 학원에 당장 등록하거나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자. 운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장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밖으로 나가보자. 책을 읽기로 했다면 일단 책을 펼쳐보자. 글을 쓰는 것도 그렇다. 자료를 축적하는데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모아도 그것만으로는 글이 완성되지 않는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써보지 않는다면 공허한 잡생각에 그치고 만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일단 펜을 잡고 노트에 써보라. 일단 컴퓨터를 열고 자판을 두들겨 보라. 시작하면 영감도 떠오른다. 언젠가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려봤자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책을 쌓아두는 사람들도 많다. 오랫동안 읽지 않은 책이라면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말이다. 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리의 여왕 곤도마리에는 져서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객에게 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언젠가 읽을지 몰라서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경험상 단언하는데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누구의 추천을 받아 구입한 책이든 또 읽을 걸로 생각했던 책이든 한번 읽을 시기를 놓친 책들은 읽지 않게 된다. 그런 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일단 당장 시작해 보자. 언젠가를 지우고 당장 시작하면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재능을 꽃피울 수도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철학자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재능은 타고난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산다. 재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도전하라. 큰 나무는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고 10층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는 데서 시작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처럼 주의를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당장 시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막막해서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 10층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는 데서 시작되듯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자.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로 알려진 노만 빈센트는 어떤 행동이든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했다.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때부터 성공의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책을 내겠다고 마음먹고 지금 이 순간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언젠가를 지워버리고 일단 시작한 덕분이다. 나도 처음엔 막막했다. 하지만 일단 쓰다 보니 지난 세월 흐트러진 지식의 파편, 기억의 편린이 한데 모아졌다. 생각지도 못한 영감까지 불현듯 떠올랐다.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시작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다. 은퇴 후 얼마나 더 살지 몰라 그냥 놀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70세부터라도 뭔가 할 걸 잘못했네요. 언젠가 한다고 한 게 많은데 이 나이 먹도록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언론 매체에 굿이 100세에 접어든 노인들이 등장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100세 시대다. 언젠가를 외치다 100세를 맞을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뭔가 배우지 않은 걸, 뭔가 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한탄하지 말자. 당장 시작하자.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중년에 걸맞은 빛나는 외모로 가꾸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중시해야 한다라거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등 당시 어른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커가면서 외모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외모를 강조하다 보니 지금은 딸로부터 외모지상주의자란 말까지 종종 듣는다. 외모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외모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내면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속으로는 외모를 중시하지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겉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외모를 중시하는 것을 내면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인식이다. 외모 가꾸기를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내면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가늠하는 데 쓰자는 말이 아닌데 말이다.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외모가 중요한 현실이다. 인간관계에서 외모가 결정적인 경우는 수없이 많다. 취업도 외모가 좌지우지하는 시대다. 성형수술도 불사하는 이유다. 청춘기에는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난다. 그럼 나이 든 중년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 눈썹 문신을 하고 주름 제거 수술을 받는 것이 능사일까? 나이 들수록 잘생기고 예쁜 타고난 얼굴보다 인상 좋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인다. 중년이 되면 노력과 경륜으로 쌓아온 인생의 결에 따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조차 중후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허리를 쭉 편 바른 자세, 밝고 온화한 표정, 말끔히 정리된 수염, 단정한 머리,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한 옷차림, 정리된 손톱, 인위적인 성형보다 규칙적인 운동 등 소소하지만 좋은 생활 습관으로 중년의 빛나는 외모를 만들어 보자. 은퇴 후 지인은 돈이 결정한다. 현직에서 물러난 지 벌써 3년이 된 50대 후반의 K씨. 그는 현재 가끔 홀로 산에 오르는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은퇴 직후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등산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갔다. 현직에 있을 때 자주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했다.
산에서 내려온 뒤 막걸리 잔을 주고받으며 학창시절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퇴직 후 단절된 인간관계를 친구들과 만남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년여 동안 만남이 이어지면서 원치 않았던 상황이 생겼다. 분위기에 휩싸여 더밀리드 골프 모임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필드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이 커졌다. 케이씨는 아직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케이씨는 결국 친구들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케이씨에게 문제는 돈이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돈. 은퇴하거나 나이 들어 잘 지내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인간관계, 취미, 건강, 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노년의 시름을 잊게 한다. 형제간에 서로 위로하며 챙기며 잘 지내도 행복도는 올라간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부부간에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등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도 행복 호르몬은 왕성하게 분비된다. 많은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과 얼마나 원만하게 지내는지가 노년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취미도 빼놓을 수 없다. 취미가 없다면 은퇴 후 갑자기 불어난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즐기면 노년이 즐겁다. 건강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취미 부자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인간관계나 취미도 돈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다. 돈이 있으면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힘들다. 설령 만난다 해도 케이씨처럼 계속 어울리기 어렵다. 동창회나 당구, 골프 모임이든 만남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나이 들면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기 마련이다. 정형외과를 가보라. 주중과 주말, 오전과 오후를 가리지 않고 온종일 환자들로 붐빈다. 허리, 무릎, 어깨, 목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중장년 이상 연령층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 들면 누구나 퇴행성 질환에 걸린다. 돈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살기 힘들다.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퇴직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 다시 말해 재정적 여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2023년 7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는 생애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7.5%가 재정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다. 재정은 금융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기에 재정관리는 금융관리, 곧 돈관리라는 얘기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였다. 퇴직하고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한 것. 이 역시 돈 관리와 관련된다. 또 취미, 여가 계획 및 준비와 관련해서도 이를 즐길 만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율곡 이인은 노년 빈곤을 중년 상처, 초년 출세와 함께 인생의 3대 불행으로 꼽았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이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텅 빈 지갑은 은퇴 후 노인에게 치명적이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은퇴한 노년은 그런 희망을 품기에도 벅찬 시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가 주는 높은 안정감과 자존감도 은퇴 전에나 통하는 얘기다. 은퇴하고 지위가 없어지면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일 뿐이다. 은퇴 후에는 돈이 더 중요하다. 모임에서 지갑을 열지 않는 부장님, 교수님, 판사님은 필요 없다. 과거의 지위보다 지금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갑을 열고 심사임당을 내느냐, 세종대왕을 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새로 결정된다. 알베르 카미는 당신이 아무리 불행한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보다는 행복하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슬퍼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허영이다 라고 말했다. 버나드 쇼는 돈의 결핍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고 했고 장자크 루소는 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가? 은퇴 후에도 친구, 지인들과 지속해서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싶은가? 은퇴 후에도 높은 안정감과 자존감을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장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 보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4년 전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했다. 애초 상태가 심각한 부엌과 화장실만 고칠 생각이었다. 지은 지 20년가량 된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하니 손대는 김에 전면 수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진 아내와 별 이견 없이 얘기가 잘 통했다. 문제는 책이었다. 거실은 물론 아들, 딸방까지 차지하고 있는 수천여 권의 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평소 집안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아내는 이참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니면 모두 정리하자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나는 길게는 40년간 정든 책과 이별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 시절 지적 호기심은 물론 지적 허영심까지 채워주는 책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대학 입학 뒤 기숙사와 하숙집을 전전하던 때도 책은 버리지 않고 곁에 가까이 뒀다. 결혼해서도 손때 묻은 책들은 신혼집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였고 신문사 문화부에서 근무할 땐 책을 매일 읽어야 하는 출판 담당이었으니 책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버리고 나니 개운했다. 하지만 어쩌랴 집안일에 있어 만화님을 이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무려 한 달간의 긴 신경전 끝에 나는 두 손을 들었다. 대신 전체 책의 3분의 1 정도를 남기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막상 정리해야 할 책을 고르는 게 무척 힘들었다. 이 책은 이래서 저 책은 저래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며 약 열흘 동안 2천여 권을 골라 이별을 구했다. 상태가 좋은 책은 중고 책 판매상에게, 그렇지 않은 책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웬걸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정들었던 책이 없으면 우울해질 거란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책들과 함께 격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내 모습에 깜짝 놀랐다. 지금은 책 제목도 가물가물할 뿐 헐렁한 책장은 어느새 새 주인을 맞이하며 빼곡해졌다. 비우면 행복하다더니
비운이 마음이 편해지고 비운이 새 것으로 채워진 것이다. 책을 정리하면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십 년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도 책을 곁에 뒀던 밑바닥 정서에는 애정을 넘어 집착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게 됐다. 정리를 통해 과거를 정리한다. 사이토 다카시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에서 집착의 끈을 버리면 새로운 평안이 찾아온다. 믿어도 된다라고 강조한다. 실제 내가 그랬다. 40년간 이어진 책에 대한 집착의 끈을 버리니 책을 정리한 뒤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평온까지 경험하게 됐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말로 유명한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정리의 힘에서 물건을 버리지 못한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며 집안을 정리하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나아가 인생까지 극적으로 달라진다라고 강조한다. 왜 달라질까? 그는 정리를 통해 과거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정리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방송에 나와서도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겨야 한다며 옷이건 책이건 하나씩 만져보면서 설레면 잘 정리해서 간직하고 설레지 않으면 물건에 고마웠어라고 작별 인사를 하며 과거를 처리한다. 정리는 어르신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이다. 대부분 어르신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전에 피땀 흘려 본 돈으로 사서 아껴둔 물건, 자식들과의 추억이 배어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정리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물건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고지고 살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세상을 떠난 뒤엔 그런 물건들이 쓰레기가 돼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짐만 될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 생전 정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가득 찬 것보다는 조금 빈 것이 좋다. 희망이 이루어진 상태보다는 희망하고 있을 때가 좋다. 보고 싶다고 다 보는 것보다 하나 정도 남겨놓은 것이 좋다.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자식, 돈, 자기 자랑은 절대 금지. 해외여행하고 있는데 만난 거 먹고 있다. 아내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다. 남편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준다. 멋진 한강 풍경을 볼 수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SNS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한다. 겸손히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자랑이 떡하니 들어선 지 오래다.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홍보하는 SNS 시대의 불가피한 모습이다.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는 자랑도 가지가지다. 일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 손주 자랑, 지식 자랑, 외모 자랑, 심지어 외양견 자랑까지 끝도 없다. 이 중 특히 나이 먹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셋을 꼽으라면 자식, 돈, 자기 자랑이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흔히 듣게 되는 게 이 세 가지 자랑이다. 노인정에서는 이런 자랑에 손주 자랑까지 더해져 말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랑은 역효과가 크기 쉽다.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릴까?
자식 자랑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다. 자기의 학벌이 부족하다 싶으면 자식의 인류대 합격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자식이 의사인 것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지 못했다면 자식이 사업에 성공한 것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이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자랑하면 그렇지 못한 자식을 둔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히는 꼴이 된다. 치열한 경쟁사회다. 상대적으로 잘 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자식 자랑이 십중팔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이다. 2400년 전에도 부모의 자식 자랑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맥락에서 자식 자랑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자식 자랑은 부부 사이에서만 해도 부족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식의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재산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재산 역시 부를 쌓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히게 된다. 자신의 부를 상대에게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힘들게 쌓아올린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자랑이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참 수익을 내고 있을 때는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번 돈으로 고급차를 사고 아파트 평수도 넓혔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그렇게 만만한 일인가? 한동안 그렇게 자랑하던 주식 이야기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다. 알고 보면 손해를 크게 봐서다. 자기 자랑은 또 어떤가? 왕년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며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과거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든 정부 부처의 고위관직에 있었든 모두 지난 일이다. 과거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 공적을 세운 것은 모두 명예로운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명예를 자기 입으로 떠벌리는 순간 그 명예는 사라진다. 대신 입이 가벼운 사람이거나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게 된다. 장점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주머니 속의 송곳이 결국 주머니를 뚫고 존재를 드러내듯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말이다. 진짜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재주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데도 자신을 낮추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을 높이 평가한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라고 했다. 노자도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으스대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했다. 본인 입으로 하는 자랑은 부작용만 낳는다. 남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칭찬이 부작용은 없고 약효는 뛰어난 진짜 자기 자랑이다. 우리 속담에 입찬 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자랑하며 장담하는 것은 죽고 나서야 하라는 뜻으로 쓸데없는 장담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자랑은 본질을 잃게 한다고 했고 해밍웨이는 자랑은 인생의 결점을 가리고 겸손은 그것을 치유한다 라고 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데 라고 자랑하기에 앞서 내 주변 다른 사람의 사정과 능력도 살펴 배려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노인정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혼자라는 단어에는 어쩐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친구도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발판 삼아 정상에 우뚝 선 사람들은 고독이야말로 최고의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독이라는 말을 혼자서도 잘 서 있는 자립적인 뜻의 단독으로 바꿔 부르면 자의로 혼자를 선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독을 삶의 무기로 만드는 법, 단독자입니다. 이 책은 고독에 몰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노년의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지적 유의로 치유하는 기술 등 고독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나이에 따라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꿀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무신경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고독한 시간의 긍정적인 의미를 명확히 알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존감을 만드는 고독의 힘. 의미 있는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고독감. 혼자 살다 보면 그러고 보니 오늘은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하는 날도 있기 마련이다. 이는 독거노인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가족도 없이 사람들과 일절 교류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원격 근무를 공고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도 고독 현상이 퍼지고 있다. 물론 화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온종일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날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소통한 느낌이 부족한 탓인지 고독감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혼자서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고독감이 홀로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것이 문제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 대다수는 혼자만의 시간에 집무실이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전문 지식을 연마한다. 예를 들어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혼자 생각하고 경영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는 비서에게 특정 시간에는 아무런 일정도 넣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정말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찾아와도 어떤 연락이 와도 내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대학 입시나 자격시험 등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 않았는가? 혼자서 묵묵히 집중해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합격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 혼자만의 시간에 끓어오르는 고독감을 견뎌내지 못하면 뜻을 이루기 힘들다. 혼자만의 시간이 사랑만 키우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능력과 감성도 키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식물이 쑥쑥 자라기 위해 필요한 기름진 토양과 같다. 따라서 고독감을 겁낸 나머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허투루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는가. 고독을 단독으로 바꿔 부르자. 사람들이 묘한 고독감에 쉽게 사로잡히는 데는 고독이라는 말의 어감도 한몫하는 듯하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고독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을 뜻한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라는 뜻이고 그 밖에도 고로, 고여, 고군 등 고가 붙는 단어에는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감돈다. 독이 들어가는 독신, 독거, 독방, 독재 등의 단어도 혼자의 의미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고독이라는 말을 혼자 있음으로써 충족함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다른 말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영어로도 논리니스는 외로운 느낌이지만 솔리투드로 바꿔 말하면 혼자서도 잘 서 있는 자립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고독도 단독으로 바꿔 말한다면 솔리투드의 의미가 짙어지지 않을까. 가령 혼자 있을 때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아니라 단독으로 뭐뭐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자의로 혼자를 선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단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프리드리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독에 관해 썼는데 그중 시장의 파리떼에 대하여 라는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달아나라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사나운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으로 파리채가 되는 것이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어쩌면 이리도 박력이 넘치는가. 대부분 사람은 고독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니체는 스스로 고독 속으로 뛰어들라고 말한다. 세상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시기한다. 심지어 시샘과 성가심 때문에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할 때도 있다. 프리드리 니체는 그런 자들을 파리에 비유했다. 대략 풀이해 보면 이런 말이 아닐까.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리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웽웽 시끄럽겠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고독으로 움츠러들 때는 달아나라 그대의 고독 속으로 하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무리에 속하지 못해 불안해지는 마음을 날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고고한 사람이 되어라. 같은 외톨이라도 고독한 사람이 아닌 고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어감이 전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영합하지 않고 홀로 조용히 높은 경지에 있는 것 같은 멋진 느낌을 준다. 게다가 고독이라는 말에는 왠지 모르게 다른 것들로부터 배제된 듯한 외로움이 풍기지만 고고라는 말에는 고독감에 눌리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고고함 자체는 훌륭한 태도다. 뜻을 높이 세우고 더 높은 것을 지향하는 자세니까. 하지만 한 마리의 늑대가 되려고 한 나머지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고고함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이를 위해 홀로 연많은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를 일절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저 고독감만 짙어질 뿐이다. 홀로 애쓰는 시간, 그리고 주위 동료들과 서로 돕고 경쟁하고 자극을 주고받는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하자. 그래야만 비로소 고독감에 눌리지 않는 고고한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중년기와 노년기의 고독. 인생의 해방기. 안타깝게도 40이 넘으면 특히 남성은 대부분 인기가 없어진다. 외모에서 나이 든 티가 나는 데다 에너지 넘치는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년 남성에게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나이 든 티가 난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렇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나이가 들면 젊을 때만큼 피부에 탄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 비관할 일은 아니다. 모두 똑같이 나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젊을 때 연연해야 하던 인기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인기가 있든 없든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달관한 순간 이성에게 어필하지 못해 비롯되는 고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40대 후반부터는 일종의 인생의 해방기에 접어들 수 있다. 물론 젊었을 때 꽤 인기가 있었다면 이런 해방기로 처음에는 고독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충격받지 말자.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말고 나이에 맞는 날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일상에서 행복 찾기. 네가 50번 돌면 우리는 환갑을 맞게 되지만 여전히 인생의 재출발 지점에 선 듯하다. 60세가 되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한창 일하던 현역 때와는 달리 더는 경쟁사회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산이나 연금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나더라도 젊을 때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최상위를 목표로 삼아야 해 라며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조건 중에 기본은 청빈이다. 막부 시대 말 아케미가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양보한 후 응거하며 노래와 학문에 매진했듯이 환갑이 되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케미가 20에서 30대에 은퇴했다는 설도 있지만 5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죽기 전까지 그가 보낸 약 20년의 세월은 현대인의 시니어 라이프와 비슷한 의미를 띈다. 아케미는 일상에서 시의 소재를 찾고 친근한 말로 노래했다. 생선구이나 두부를 먹는 즐거움, 종이뜨기, 은산채굴 등의 노동 풍경, 집의 모습 등을 노래로 삼았다. 특히 동락음이란 시에서 즐거움이란 말로 시작해 머무하는 순간으로 끝마치는 형식을 통해 별스럽지 않은 일상의 풍경에서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찾아냈다. 즐거움이란 진기한 책을 빌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즐거움이란 따뜻하고 맑은 봄 가을에 나서는 순간, 즐거움이란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보지 못한 꽃이 피는 걸 보는 순간, 즐거움이란 오랜만에 생선을 지져 아이들이 맛있다며 먹는 순간, 즐거움이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우스갯소리를 하며 박장대소하는 순간,
즐거움이란 좋아하는 붓을 구해 먼저 물에 적신 후 시험해보는 순간. 즐거움이란 갖고 싶던 물건을 주머니를 털어 사는 순간. 이런 식으로 일상 속 즐거움을 세며 살 수 있다면 중년기 이후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루 한번 동나금을 읽는 즐거움을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 돌담을 쌓는 일. 정년퇴직을 하면서 할 일이 없어지면 다시 고독감이 얼굴을 내민다. 특히 일만 해온 사람이라면 회사가 줬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있을 곳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도 점점 지겨워져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점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을 겁내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최악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 일을 하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혼자서 조금씩 작업하는 재미를 느낄 만한 일을 찾아봐야 한다. 한 번은 집을 짓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야말로 돌을 하나씩 쌓아 돌담을 만드는 아저씨의 일상이 소개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식도 손주도 있었지만 직접 지은 통나무 집에서 혼자 살며 주변에 돌담을 만들어주는 분이었다. 이 외에도 가령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라거나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레시피에 도전해보기, 매일 산책하며 발견한 것을 사진으로 기록해 자비 출판해 보기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미션이라고 여길 만한 일을 만들면 더욱 좋다. 그럼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게 되니 더 즐겁고 보람찰 것이다. 나아가 일하던 때와 같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중년에 부활하는 친구 관계. 은퇴하면 일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대개 끊긴다. 업무상의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단번에 외로움이 몰려올지도 모르지만 그리 마음 아파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갑 정도에는 신기하게도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왠지 모르게 옛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순수한 마음으로 장난을 치고 뜨겁게 싸우면서도 힘을 합해 무언가를 이루어냈던 사이, 사회인이 되고서는 학창시절의 친구 같은 이를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가령 몇십 년을 보지 못했는데도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오면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만나러 가볼까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우리 아버지는 일은 여든이 넘어서도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실 때면 매우 즐거워하셨다.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면 금세 그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졸업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야, 너 그대로구나 하고 서로 인사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1분도 되지 않아 소녀 시절의 얼굴이 나타난다. 나는 중학교 때 선생님과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는다. 근황을 알리는 정도의 이야기지만 선생님과 줄고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 좋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 고독해지면 어쩌지 하고 무작정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녀들이 독립했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독신이거나 사정은 제각각이어도 가끔 옛 친구를 만난다면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니오 왕에게 배울 점. 노년의 고독에 관한 나쁜 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개할 작품은 니오 왕이다. 나로서는 이렇게 늙지 말아야지 싶은 노후를 엿보았다. 비극은 니오 왕이 국정에서 물러나고 3명의 딸에게 영토를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는 딸들에게 아버지인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피력하게 하여 아버지를 가장 지극히 생각하는 딸에게 많은 유산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셋째 딸인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성이 차지 않는 다불한 탓에 니오 왕의 노여움을 산다. 셋째 딸을 제외하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니오 왕은 50명의 시종을 데리고 두 딸의 집에 방문하는데 딸들은 아버지의 시종들까지 먹이고 재워줄 수 없다며 홀로 오게 한다. 니오 왕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배신당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급기야 절망하여 폭풍우 속을 방황한다. 고독의 수렁에 빠진 노인 니오 왕의 포효가 이어지는 이 장면은 매우 극적이다. 바람아 불어라. 나의 뺨을 찢을 때까지 불어라. 미쳐 날뛰어라. 니오 왕은 결국 코델리아를 찾아가 위로를 받지만 결국 이놈도 저놈도 모두 살인자다. 모반을 꾀한 놈이다. 라고 외치며 숨을 거둔다.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니오 왕은 마지막까지 기운이 넘친다. 미쳐 날뛰는 니오 왕을 보는 게 재미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이런 노인이 가까이 있다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독을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니오 왕의 비극을 통해 노인이 고독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자세 3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생전에 재산 증여를 서두르지 않을 것. 상속자가 유산만 받고 나서 비상속인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을 것.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탓인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를 누인성 화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준비할 것.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극중에서 니오 왕의 모습을 참고하여 노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 친구는 꼭 있어야 한다는 착각. 무인도에서는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자. 깊은 외로움으로 몸도 마음도 시들어 버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애당초 사람과의 교류가 일절 없는 곳이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게다가 고독이 가져오는 외로움보다도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이 훨씬 심할 것이다. 그러니 고독감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지 않을까.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다. 그런데도 마음이 고독감에 침식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낀다. 집단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용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보다 때로는 고독감에 사로잡힐지언정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편이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
그러니 인간관계에 지쳐 외로운 마음이 든다면 무인도에 있는 것보다야 낫지라고 스스로 다독여도 좋겠다. 깊이 교류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독감의 근원에는 벗을 원하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뭐든지 상담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으로 친구가 적은 사람들을 몰아세우게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없어라며 오히려 풀이 죽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아주 친한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알려준 이는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이다. 그는 내게 막연한 벗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막연한 벗이란 매우 친밀한 친구, 친우를 말한다. 친우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중국의 고전 장자 대종사편의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네 명의 인물이 대화하는 가운데 죽음과 생은 사실 하나다. 이를 아는 자라면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 일동이 얼굴을 둘러보니 마음에 어긋남이 없다며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비슷한 말로 문경지교가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라면 서로 목이 베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다. 친한 친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줄고 타인을 대할 때 묘하게 저자세를 취할 것도 없이 후쿠자와처럼 지극히 보통의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역지우, 그렇게 부를 만한 친구는 없지 하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강인한 면모야말로 멋지지 않은가. 인간관계는 담백하게. 후쿠자와가 사람과의 교류를 싫어하거나 어려워한 인물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사교에 능한 편이었다. 그가 실천한 인간관계의 기본은 한마디로 담백한 관계로 사람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었다. 긴밀한 관계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끈적거리는 진흙탕에 같이 빠지기 쉬운 듯하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불만이 생기면 관계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결국 미워하며 얼굴도 보지 않게 되다니 라고 말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인간관계는 친밀한 것보다 담백한 게 덜 힘들다. 후쿠자와는 막역지우 대신 새로운 벗을 사귀도록 권한다. 인간의 교제는 번다하여 새 5마리의 붕어가 우물 속에서 낮밤을 보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이 되어 사람을 멀리하지 말라. 후쿠자와에 져서 학문을 권함에 한 구절이다. 새 5마리의 붕어가 우물 속에서 낮밤을 보내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풀이해보면 이렇다. 인간이기에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힘을 합해 무언가를 추진하면 된다. 인간관계를 맺는 일을 겁내거나 싫어하지 말고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라. 친구가 별로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외롭다고 하는 거 아니냐며 반발할 듯한데 후쿠자와는 이렇게도 말했다. 10사람 중 1명,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우연이 있다고 한다면 20사람을 만나면 2명이라는 우연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 좋다.
야구에 빗댄다면 타율 1할이면 되니 그리 부담 없지 않은가. 게다가 SNS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마음이 맞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친구, 담백한 교류를 키워드로 삼으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후쿠자와는 학문을 권하면서 교제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안색과 용모가 단정하며 활발하고 유쾌한 것은 사람의 도의 중 하나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안색은 집의 대문과도 같아서 널리 사람이 오가고 자유롭게 하려면 먼저 문을 열고 입구를 청소하여 손님이 드나들 곳을 좋게 만드는 것이 기묘하다. 요컨대 웃는 얼굴이 청객말레의 인간관계를 부른다는 말이다. 현관이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많은 손님이 찾듯이 늘 웃는 얼굴로 좋은 기분을 유지할 때 사람이 모인다는 말이다. 과연 맞는 말이다. 기분이 나쁘지 않는데도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화가 난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얼굴을 보면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니 의식적으로나마 미소를 짓는 것이 좋겠다. 인간관계는 담백하기를 모토로 삼아 들을 넓혀보길 바란다. 고독감을 위로하는 엔터테인먼트. 외로울 때 듣는 나만의 힐링송. 고독감을 해소해주는 벗으로 음악만 한 것도 없다. 책을 읽는 데는 시간이 들지만 음악은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고독감이 들 땐 일단 음악을 틀고 그 공간에 몸을 맡겨보자.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도 괜찮다. 멜로디를 배경 삼은 상황만으로도 외로운 마음의 위로가 된다.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멜로디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리듬과 멜로디가 하나가 되어 나를 위로해주는 셈이다. 나는 특히 외로울 때면 듣는 곡을 정해놓고 그것을 1에서 2주 동안 200번 정도 듣는다. 이름하여 원트랙 리피트 방식이다. 그 음악을 듣는 중에는 고독감을 차단할 수 있으니 결국에는 고독감이 흩어진다. 만약 자기만의 힐링곡이 없다면 누군가가 권하는 곡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노래를 들으면 시련에 따른 고독감이나 좌절감이 치유되고 풍부한 정감으로 승화된다. 지금 시련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시련의 상처 덕분에 언젠가 감성 넘치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보자.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을 질리도록 들어보자. 기분 전환을 하듯이 몸을 움직이자. 몸을 움직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게다가 산책을 하면 사계절의 변화와 풍경, 그리고 바람과 공기를 느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도깨비불이 되어 바람 쐬러 갈까나 여름 들판에. 혹시나 산책해야지 하면서도 꾸물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스스로 에너지를 주기 위한 구령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어떨까? 무거운 엉덩이를 가볍게 들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매일 1시간 정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다. 특별히 산책 애호가는 아니고 반려견에게 산책이 필요하다 보니 일과로 삼는 정도다.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산책을 나서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다녀오길 잘했네, 기분 전환도 되고 좋군 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책을 위해 개를 키우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고독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개를 데리고 다니면 나처럼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렇게 섞여 이야기를 나누면 전혀 고독하지 않다. 나는 반려견은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반려견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독을 느끼는 일이 없다. 그리고 기순환, 즉 몸 전체에 기가 흐르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20대에 기를 순환시키는 도교의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상당히 좋다고 느꼈다. 태극권도 좋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아 추운 겨울에도 몸에서 따뜻한 김이 날 정도다. 핵심은 기분을 전환하고 기를 발산하듯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산책을 하든 기공이나 태극권을 하든 아, 기분 좋다 라고 느낀다면 기를 제대로 발산한 것이다. 기분에 따라 변하는 몸 상태. 우리 기분은 날씨나 기온, 환경에 쉽게 좌우된다. 철학자 오모리 쇼조 씨는 이를 천지유정이라 불렀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천지의 커다란 정감 속에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절과 자연의 변화에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벚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는 아름다운 이별을 떠올리고 강물의 흐름에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맑은 날이면 기분까지 화창해지고 늘 다녔던 숲에 가서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 숲의 공기를 울창하게도 눅눅하게도 느낀다. 이렇듯 자연의 모습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달라진다. 무의식 중에 인간은 자연과 일심동체라고 생각될 만큼 풍부한 감성을 지녔기 때문인데 이는 매우 훌륭한 자질이다. 외출만 해도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고독함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가급적 화창한 날을 골라 집 밖으로 나가보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좋은 날씨 덕분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고독감을 느끼면 몸도 굳어진다. 고독감은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 외로움이 전염되는 것인지 몸도 굳어진다. 그래서 종종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까지 포근해진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압이나 마사지가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지압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학창시절에 지압교실에 다니며 지법을 배운 적이 있다. 배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압을 할 때 너무 세게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지압을 하는 사람과 지압을 받는 사람 쌍방이 서로 지지해 주듯이 압을 줘야 한다. 그러면 지압을 받는 사람은 지압사가 누르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부드럽게 지압을 받는 상태에서 혈 깊숙이 시원한 자극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지압을 하는 사람과 지압을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고독감은 해소된다. 그 밖에 마사지를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오일 마사지든 건식 마사지든 선호하는 것을 받으면 된다. 물론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이 등을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좋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는가. 게다가 쓰다듬어 주는 사람도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나는 개를 쓰다듬을 때 이를 실감했다.
이렇게 소개한 여러 방법 중 어떤 것을 활용하든 몸이 풀어지면서 고독감이 달아날 것이다. 또 하나,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힐링법이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이 외롭고 몸이 외로우면 마음이 외로운 악순환을 일과 중 한 번은 끊어줘야 한다. 나는 매일 밤 사우나를 하며 몸을 데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연히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과 가볍게 잡담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고독감을 멀리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활력도 회복되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